데이터올리 개편 이후에 첫 번째로 다룰 컨텐츠는 바로 박 박사의 자동화 1탄 크롤링입니다. 진짜 기대돼요. 제가 대체 이걸로 몇 번을 우려먹고 있는지 몇 년을 우려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2탄까지 있어요. 오늘 1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즌 1이 12탄까지. 이 자동화 1탄의 크롤링이 네. 1-1-2, 1-3의 소개편이에요. 너 혼자 해라 그냥. 미드 드라마 막 로스트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농담이다 농담. 아유. 항상 그리고 시즌 1이 제일 재밌잖아. 맞아. 용두삼이라고. 그냥 네 유튜브 채널 열어요 지금. 맞아. 진짜 빨리 그거 해야 되겠어요. 유튜브에 그냥 뭐 100 크롤링 막 이렇게 해갖고 매일 그냥 크롤링 하는 것만 30분씩 올리든가 해야지. 우리 데이터홀릭에서 M&A 하려고 저 채널을. 진짜요? 우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얼마면 되나요? 그거 500원 준대지 뭐. 500원. 홀릭을 사용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누가 득일까? 그러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진행된 이런 콘텐츠들은 이제 담당해주신 멤버분들이 쭉 이제 이끌고 가실 거고요. 저희 다른 멤버들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질문해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그러면 방송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그래서 크롤링을 이렇게 오디오로 전달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는 법을 보통은 많이 얘기하게 되니까 신경 쓸 만한 것들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주제를 그래서 3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크롤링이라는 걸 접근하게 되면 접하는 용어들, 그때 알고 있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듣기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도구들, 이런 걸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도구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개발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주장대로만 알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둥둥 떠있기만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네, 그래서 저작권, 텍스트에 관련된 저작권이 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아는 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에피소드의 첫 시작의 내용은 크롤링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일단 크롤링이 뭔지. 네. 이 비슷한 용어가 2개 더 있어요. 네. 뭐 스크래핑, 크롤링, 그 다음에 파싱, 그 다음에 또 종합적인 멘트로 뭐 에이전트, 스파이더, 뭐 봇,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용어냐면 사실은 검색 엔진이란 게 개발될 때쯤 나오던 용어예요. 어떤 전 세계에 흩뿌려져 있던 서버에 있는 웹페이지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수집해오는 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용어들이고 그거부터 에이전트, 스파이더, 봇 이런 애들이 다 그런 동작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비슷한 용어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쓰든 다 같은 말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있었던 용어는 이제 크롤링은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가 있느냐라는 걸 검색 엔진은 알려주는데 검색 엔진이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알려주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냐라고 생각해보면 인터넷은 본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서로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문서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찾으면 거기 문서에 하이퍼링크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서 그 링크에 그냥 다 들어가 봐요. 하나씩 다 들어가면 네, 전부 다 들어가요. 그냥 있으면. 링크만 있으면 전부 다 들어가요. 몇 가지 기술들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순환해서 서로 참조 링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한히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몇 번 겹쳐져서 하게 되면 멈춰. 뭐 이런 제약 조건 같은 건 만들어져 있지만 어쨌든 링크가 나타나면 전부 다 들어가 봐요. 그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자동으로 해요. 그게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던 시절에 돌아다니던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다 갖고 와서 저장하고 링크가 있으면 다 따라가 들어가서 거긴 따라 들어간 곳에 텍스트를 또 다 가져와서 저장하고. 아니 우리가 근데 보통 이렇게 웹페이지를 서핑하다가 저런 텍스트를 갖고 오고 싶을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뭔가를 긁어온다는 얘기는 그 객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실 HTML 문서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어요. 네네. 텍스트 문서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태그라고 하는 이름들이 달려 있고 그 이름들이 정해진 게 있어요. 보통은 하이퍼링크는 A 태그라고 불리는 HTML 문법 규칙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초기의 문법이어서 모든 사이트들이 규칙을 지키고 있죠. 태그라는 게 뭔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ML 문서에 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내가 그랬죠? 태그 간단하게만. 네. 그 택 붙어있는 택 그거잖아요. 옷에 네, 붙어있는 택 이런 거. 맞아요. 그렇게 붙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원래 HTML이라는 게 뭐야 전지 까먹었어. 대박. 마크업 랭귀지라는 뜻이에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거기까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좋습니다. 뭐야?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다라는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제목 약속. 그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제목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뭐 서브 제목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 앞에 뭐라고 붙여놓으면 이건 네. 제목이야. 이런 약속을 그런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약속을 미리 해놓은 걸 그런 양식이 XML이고 그 중에 이 인터넷 환경에서만 쓰기로 한 걸 HTML이라고 불러요. 정리 되게 잘 된다. 벌써 재밌어. 아니 근데 우리 소시적인 홈페이지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그 헤드 이렇게 해서 꺽쇠 맞아요. 한 다음에 하면 제목이 되고 B 넣으면 그 볼드가 되고 이런 거 다 한 번씩 해보셨던 맞아요. 분 BR 뭐 이런 거 넣고 BR 하면 네. 엔터 되고 뭐 이런 거. 뭐 P 넣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추억이. 그게 하나하나가 태그인 거죠. 하나하나가 태그죠. 지금은 표준이 굉장히 발달해서 HTML5라는 표준이 있어서 그 HTML 문법만 가지고도 뭐 동영상 플레이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삽입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 규약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표준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 네, 인터넷 국제 표준 기구가 있어서 그 몇 가지 기구들이 그런 표준을 제정을 하는데 HTML도 대표적인 기구 이름을 까먹었지만 그런 표준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규약하는 대로 브라우저를 만드는 애들이 따라줘요. 그 뭐 웹 표준을 지킨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 문법 규칙을 따라서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동작하니까. 근데 이거랑 또 하나 더 있는 게 통신 방법도 표준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먼저 소개해드린 HTML은 그러니까 그 텍스트 문서예요. 그냥 저희가 뭐 메모장에서 보는 뭐 HTML.txt 같은 똑같은 파일이고 거기에 그 규칙대로 작성돼 있기만 한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브라우저가 얘는 제목이래. 그러면 좀 크게 출력해서 보여줘야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되라라고 직접 정의하면 그걸 CSS 문서라고 해서 따로 스타일 시트라는 걸 정의해서 작성해 둡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예쁜 모양의 인터넷 페이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표준 규약으로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긁어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목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H 태그라고 불러요. 이제 왜 태그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네. 네.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HTML 문서 안에 H 태그가 붙은 것만 다 가져오면은 제목만 가져오게 되고 뭐 이런 예를 들어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이트를 만드는 곳에서 그런 거 모르겠고 어디 뭐 주석 같은 걸 H 태그로 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제목이 꼬이네.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규칙을 안 지키면. 네, 안 지키면. 그래서 뭐 테이블을 만드는 태그라든지 아니면은 본문 그리고 본문 중에 많은 사이트가 BR 태그랑 공백 문자라고 하는데 그 띄어쓰기 같은 거가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위치를 맞추는 웹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저분한 글자가 같이 있는 거죠. 갖고 오면. 근데 이제 아직 제가 크롤링, 스크래핑, 파싱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잠시만요. 아니 괜찮아. 12부작 한다니까. 어쨌든 크롤링은 그래서 그 링크들을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문서가 있는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해주는 걸 크롤링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네. 그리고 다 가져오는 거고. 네네. 긁어오는 거. 검색 엔진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처음 봤어. 그냥 크롤링하면 다 텍스트 갖고 와가지고 뭐 저장해 주는 거 이렇게만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검색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 같은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미 크롤링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찾아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네이버 같은 음.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거에서 검색어랑 잘 맞는 애를 알고리즘적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그 거예요.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는 크롤링을 통해서 이미 네이버 자체 수집해서, 수집이 예. 되어 있는 그죠, 것 그죠. 안에서 맞아요. 아 검색을 누르자마자 전 세계를 검색하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럼요. 그럼 느려서 음. 가능하지가 않겠죠. 네,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검색 사이트들은 네, 링크와- 문서의 위치를 가지고 그 있는 데이터베이스 거고. 안에 인덱싱을 다 돼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가지고 속도를 네. 내는 거구나. 그렇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검색해서 갖고 올 한글 문서가 많지 않았어.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가 한글 문서를 만들 만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 블로그 같은 블로그, 카페, 뭐 지식인 이런 게 음.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들인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이 그거를 가져가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검색 그래요? 엔진 간에 검색 서비스 간에 서비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서비스 차이는 크롤링의 차이가 되나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검색 엔진의 성능 차이이기도 하죠. 얼마나 잘 긁어오느냐. 아니요. 잘 긁어온 걸 얼마나 잘 정확한 값으로 제공하느냐. 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인기를 얻은 게 구글인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이트들 야후나 검색 뭐 알타비스타 뭐야 또 뭐 있지 라이코스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야 라이코스 그 강아지 나오는 거. 까만 네. 강아지. 강아지라기보단 개죠. 네. 까만 개. 난 항상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해요. 개가 왜요? 개를 네, 그런 검색 엔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 이 전 세계적인 검색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페이지 가지고 랭크.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네, 그거를 가지고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해줬었는데 그게 뭐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링크가 많이 달린 애가 좋은 애야라고 판단해요. 나름의 웨이트를 주는 거. 예. 왜냐하면 다른 애가 링크를 많이 달았다는 얘기는 그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논문 논문하고도- 인용이랑 비슷하네. 예. 인용수 높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이제 또 페이지들이 많이 생겨났겠네요.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게 검색 엔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이 발달하던 초반에 그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이 아니고 어뷰징을 어떻게 했냐면 그 블로그 본문에다가 그냥 검색어에 걸릴 만한 걸 무지하게 많이 글자를 넣어놓는 거예요. 내용과 상관없이. 맞아. 내용과 이거 상관없이. 가끔 뭘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이상한 것만 말도 안 있고. 되는 글들이 있고 그냥 내가 검색한 게 하나 뚝 들어가 있는 그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죠. 맞아. 태그도 막 쓸데없는 거. 근데 붙이고. 그런 페이지 들어가면서 약간 섬뜩하더라고. 이거 뭐 해킹당한 페이지 내가 들어온 건가? 이런. 아 페이지가 이제 근데 이상해서 광고 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아마, 그죠? 거기에 뷰가. 페이지 뷰가 올라감으로써 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기술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 꽤 있었죠 당시에는. 옛날 지금- 알고리즘이었을 때는 네, 지금은 벌써 많이 고도화가 돼서 그런 건 많이 걸러내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스크래핑은 크롤링은 하이퍼링크를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걸 뜻하는 네. 거였고 스크래핑은 텍스트 아까 있었던 텍스트 자료들 자체를 다 가져오는 것을 뜻해요. 그럼 좀 더 작은 의미인가? 네. 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행위가 스크래핑. 크롤링도 자기 DB에 저장하는 게 아니었나요? 크롤링은 계속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과 자료를 가져온다가 다른. 그러니까 링크를 가지고 다음 링크가 어디구나라는 걸 알아서 계속 찾아가면서 링크가 있었음이라는 걸 기록하는 거랑 이제 여기는 텍스트를 전부 다 갖고 와야 돼.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에버노트 같은 걸로 페이지 스크랩하는 거, 한 맞아요. 페이지 스크랩하는 거랑 비슷한. 네, 페이지 아니, 단위로. 말 그대로 그게 스크랩이에요. 그러다 크롤링은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들어가서 네, 또 찾아 네. 들어가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느낌 자체가 약간 그런데요. 맞아요. 크롤링, 맞아요. 스크래핑 네, 긁는 거고. 네, 그래갖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해야.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쪽에서는 문서 전체를 그대로 다 저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어요. 지금이야 이제 저장 매체가 굉장히 싸져갖고 다 저장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필요한 만큼만 했죠. 아니면은 뭐 핵심만? 앞에 뭐 5줄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검색해서 들어온 거가 위치한 그 근처만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크롤링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보면. 맞아요.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보는 거 같고. 제가 네. 느끼기에는 스크래핑을 예전에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요즘에는 크롤링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죠. 요즘에는 크롤링. 좀 글자가 짧아서 그런가? 근데 글쎄요. 좀 더 임팩트 있어. 뭔가 그래요? 크롤링이는 좀 더 있어 보여? 그냥
느낌적인 느낌. 크롤링이 뭔가 더 잔인하고 센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파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실제로 필요한 것만 갖고 오기 위해서 규칙에 따라 글자를 나누는 일을 뜻해요. 글자를 나누는 일. 예, 예를 들어서 날짜가 1999년 뭐 하이픈 05 하이픈 04 이러면 여기서 연을 갖고 와. 같은 걸 해주는 애가 날짜 파서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규칙에 맞는 것만 가져와라. 그쵸? 뜯어내라. 네. 옛날에는 그 파서를 다 각자 만들었어요. 음. 규칙이라는 걸 표준 제정 같은 걸 잘 안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이 대표적인 파서가 XML 파서랑 제이손 파서, 그다음에 날짜 파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손이 이제 이 웹이라는 생태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문법 규칙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필요한 형태로 바꿔서 가져오기라는 기술들이 표준으로 발달돼서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접 파서를 만든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 슬랙 그 대화 이렇게 백업하려고 받았더니 제이슨 파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확장자가. 제이슨 파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이슨 파일은 원래 자바스크립트 웹 기술 중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라는 애가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표준 문법 데이터 저장 방식 중에 하나예요. 구조인 건가요? 구조입니다. 구조. 아니 근데 뭘 물어봐도 저렇게 다 대답하지?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 한번 둘이 준비했던 것 같아. 준비된 것만 물어봐주고. 심지어 모니터도 안 쳐다보고 물어보면 역시 보시라는 그러니까요.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만. 그게 아니라 그냥 보시예요. 두뇌가 기계로 돼 있다니까. 아니, 아무튼 농담입니다. 제이슨 진짜. 그러니까 제이슨이라는 그 모양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네네. 그러면 뭐가 좋은 대괄호랑 뭐 중괄호, 음.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글자는 어떻게, 쉼표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규칙이 정해져 있는 단순한 형태의 자료구조 문법 규칙이고 웹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모양으로 저장해 놓으면 어떤 편리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모양으로 저장해 놓으면 모든 애들이 데이터를 그런 형태로 갖고 오기 쉽죠. 많이 보급됐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데이터 분석 교육 들어가면 저 확장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세요. 제이슨 파일 갖고 오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웹에 있는 걸 가져오면 제이슨으로 된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왜냐면 지금 인터넷 사이트라는 걸 만들게 되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고 용어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프론트엔드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을 하는 걸 뜻하고요. 백엔드는 서버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걸 뜻해요. 이제 브라우저가 기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브라우저 쪽, 그러니까 사용자의 컴퓨터의 리소스, 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웹이 동작하도록 만들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언어, 유일하게 동작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야, 나 데이터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받으세요라고 던지려면 제이슨 형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물론 다른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만한 보편성을 가지는 게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 웹 브라우저가 받을 거야라는 전제로 웹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제이슨 형태로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에게 제이슨 파일로 데이터를 던지게 되고, 그걸 받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데이터라는 개념이랑 지금 크롤링, 스크래핑, 파싱 혹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게 됐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랑 왜 중요하게 됐냐고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데이터가 뭐가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웹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웹에 있는데 그걸 가져다 쓰고 싶은 거야.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썼냐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클릭해서 사용했어요. 하나하나.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원래 서버가 자바스크립트한테 주는 거였으니까, 브라우저한테 주는 거였으니까 내가 브라우저한테 요청하는 방법을 알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브라우저한테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웹사이트라는 게 돌아갈 테니까. 그러면 내가 브라우저처럼 서버에게 달라고 요청하면 내가 마치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것처럼 그죠?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브라우저가 아니어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겠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질문 드렸냐면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이 왜 자동화와 데이터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CSV나 엑셀 파일로 갖고 있는 데이터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 뭐 수천 개 글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집어와야 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논문의 동향 같은 걸 분석하기 위해서 리스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논문의 제목들만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사람이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오래 걸리고 반복 작업이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혹은 뭐 전처리 요 앞 단계에 되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뭐 크롤링, 뭐 스크래핑, 파싱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네요. 계신 거죠. 크롤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했고.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같은 느낌인데 저한테는. 우리는 아, 되게 그치. 너무 보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것 중에 사실 이 용어를 좀 특이하게 쓰는 업계가 있어요. 산업계가 네, 그 금융권이 어. 스크래핑을 API 방식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해요. API란 뭐죠?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그 저쪽 서버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데이터를 줄게 라는 걸 서로 약속한 상태를 뜻해요. 예를 들면 팝하고 번역 API를 내가 받아온다는 건 내가 그 기능을 뭔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걸로 인식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보통은 서버라는 게 브라우저가 요청하기를 기대하는 애라고 본다면 뭐 웹 API라고 하는 애들은 이미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 걸리적거리는 거 주지 말고 아예 그 용도로만 새롭게 만들자라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거기서 뭐 오픈 API라든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제이슨이라든지 XML 같이 데이터를 정리하기 좋은 형태로, 그러니까 웹페이지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싱해야 된다고. 근데 안 그래도 되게 하는 쉽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만 그러면 주는 걸 뜻하는 서비스 거죠. 프로바이더가 네네. 특정 데이터를 제공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뜻으로 네, 그거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그렇죠.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맞아요. 대신 제한도 두지 않아요? 네. 너무 막 그 리소스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 API는 뭐 하루에 몇 건 정도까지만 뭐 줍니다 이렇게 정의하던데. 그죠.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산업이 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뭐 요청별 얼마라든지 뭐 하루에 무료는 1000건까지만이라든지 이런 제약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은 사이트들은 개발자 회원 가입이란 걸 해야 되고요. 아 맞아요. 네, 그냥 회원 가입이 아니고 개발자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디벨로퍼 뭐 가입 이렇게. 예, 데브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API 키라 그래서 소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제공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게 월 1000만 있으면 그 개수를 카운팅해서 야 너 오버했어 안 돼 라는 걸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이라는 게 워낙 이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변화가 잘 오늘은 금융권이에요? 아니 아니 보수적이라는 게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왠지 시작일 것 보수적인 같아. 슬슬 시작하는 아니, 건가요? 보수적인 거 맞죠. 아, 지켜야 그쵸. 되는 규칙들이 네, 그리고 많으니까. 요즘에 불안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워낙 이제 국민들에게 생기는 파급 효과가 크니까 나라가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면 엄청 큰 문제가 네, 생기고 제한적으로 맞아요. 만들잖아요. 이거랑 제약회사 같은 데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그쵸. 권력 집단이기도 하고 그죠? 반대로 그렇기도 음, 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진입을 못해요. 맞아. 이번에 뭐지 토스랑 키움이랑 키움, 예, 예, 안 됐죠. 안 됐죠? 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혁신이 저해됐네 막 이러고 있는데 거봐 내가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러냐라는 건 또 까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긴 하네요. 이제 그 신청한 애들이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API와 스크래핑. 스크래핑을 반대 개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금융권에서는 쓰고 있다. 네,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보수적인 금융권이기 때문에 API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아 주고 싶을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그런 게 말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 데이터 아. 줄 일이 없는 네, 거네. 네. 아. 훨씬 옛날에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그런 걸 만들어준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금 말한 웹 스크래핑 기술 중에 브라우저 자동화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웹 요청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브라우저야 라고 해서 속이게 동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사용자 대신 로그인 해줘. 그리고 그 안에 기능을 써주는 거야.
그거를 스크래핑 방식이라고 불러요. 아 금융권에서는. 금융권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API 방식이란 게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마치 사용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브라우저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되게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언제 있었냐면 금융권에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데이터를 뭔가 산업화해야 된다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 왔어요. 근데 금융위에서 방금 말한 그 스크래핑 방식이 개인정보나 이런 데이터, 마이데이터에 대한 그 자기 주권 이런 걸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지할 거라고 발표를 한 거야 작년에. 스크래핑을. 근데 이런 뭐 혁신적인 금융생활 이런 걸 표방하고 나섰던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미 그걸 방식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써오던 방식이에요. 금지하기 전에. 해외에서도 쓰고 있는 방식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금지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니네가 빨리 API 뚫어주던가 그럴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막냐.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서버에 그런 그 각 고객의 개인정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허용해줬어요. 저장 안 할 거면 긁어가도 돼. 어떤 식이냐면 그 정보가 각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저장돼 있으면 괜찮아요. 클라이언트라는 건 휴대폰 혹은 자기 PC 같은 데 저장되어 있다면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사용자의 장비에 들어있는 거면 그죠. 그때는 허용을 해주겠다. 소위 공인인증서가 제 컴퓨터에 있어서 그걸로 로그인하는 건 뭐 그 어느 회사에서 다른 걸 쓴다거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제 휴대폰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내가 그걸 사용해서 로그인에 들어가서 너의 정보를 갖고 와서 보여줄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주권 거죠.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의 그런 주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모 스타트업에서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다가 그런 형태의 몇 가지 좀 그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예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해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게 원래 오래된 방식이었는데 어떤 개발자분이 이렇게 쓰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그거 될것 얘기해 같은데요. 기사 어차피 다 있으니까. 기사에 나온 거니까. 기사에 나온 거니까. 아니 뭐 근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 토스였고요. 현대카드 정보를 갖고 올 때 생긴 문제입니다. 찾아보세요. 이거 뭐 굉장히 토스가 많이 현대카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스크래핑 방식을 썼는데 그게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한 건가요? 네, 어떻게 했냐면 현대카드 로그인을 처음 시도를 하면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요. 토스가 네. 사용자 비밀번호를 현대카드 쪽 비밀번호를. 오 신기하다. 왜냐면 그게 가능하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스한테. 현대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꿀 권한이 자기한테 생긴 거지. 우리가 그걸 동의를 하고 쓰니까. 네, 그리고 현대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그렇게 자동으로 하면 문자가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문자 자기가 지금 한다고 그러고 받았으니까 얘 하는 거지. 사용자가 사용자는. 모르는 되니까. 그 어딘가 딴에서는 그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랬으면 논란이 좀 적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잘 안 해줬어요. 사용자들은 불편하게 토스 잘 쓰고 있다가 막상 현대카 오랜만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비밀번호가 안 된다는 거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카드 사이트라는 걸 직접 들어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자주 들어가는데 카드사 사이트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잘 안 들어가죠. 현대카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현대카드 앱과 홈페이지로 연동돼 있어서 저는 되게 자주 들어가거든요. 하긴 포인트 근데 이런 제가 것도 토스를 좀 덜 관리하고. 써요. 그런 게 있구나. 저는 그래서 반대로 토스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쪽이 사용하기 불편해져야 이쪽을 계속 쓰겠지. 토스를 쓸 테니까. 이건 이제 음모론인 것 같고 어쨌든